너희 집 전세금 다시 돌려줘야겠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 엄마가 준 거잖아요. 그리고 내 남은 재산은 전부 다 딸한테 남길 거야. 너희한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말이야. 뭐라고요? 엄마, 지금 제정신이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형평성 없이 하실 수가 있어요? 그동안 생각 많이 해봤다. 내가 벌어온 돈은 가게에서 나온 거고 그 가게를 나와 함께 지켜준 건 내 딸 민정이야. 근데 너희는 시댁은 남이라면서 이젠 남한테 돈까지 기대하니? 그래도 민정이만 편애하시는 거잖아요. 다 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맞아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이러는 건 차별이에요. 차별이라고 하기 전에 먼저 가족이 되었어야지. 시댁은 남이라면서 날 내쫓은 건 어디 사는 누군데? 아니, 그래도 아가씨만 주시는 건. 그럼 저희는 뭐예요? 아예 한 푼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응, 한 푼도 없어. 엄마, 그게 말이 돼요? 됐어. 할 말은 다 했으니 이만 돌아가라. 남은 것이라도 조금만 나눠주세요. 저희 진짜 힘들어요. 이제 연락하지 마라. 너가 말했잖니? 시댁은 남이라고. 나도 그 말 똑같이 되돌려줄게. 앞으로 남처럼 살자.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67세 박문희 씨입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골목 안 사람들로 늘 북적이는 작은 식당이 하나 있습니다.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는 그 식당의 주인은 박 씨였습니다. 30년 넘게 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친 결과 이젠 반찬만 따로 구매하러 오는 단골도 줄을 섰습니다. 박 씨는 매일 새벽같이 장을 보고 한가득 들여온 무, 배추, 두부, 멸치 등을 다듬어 손수 반찬을 만듭니다. 손목이 아파도 쉬지 않고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했죠. 정갈한 손맛에 위생까지 철저히 덕분에 동네 사람들 사이에선 요즘 보기 드문 진짜 손맛이라 통했습니다. 딸 민정은 직장에 다니면서도 주말이면 빠짐없이 식당을 찾았습니다. 딸은 깔끔한 성격은 엄마를 닮아 주방에서도 손이 바빴습니다. 엄마, 반찬 좀 줄이자니까. 우리 집이 식당이지 반찬 가게야? 딸은 투덜거리면서도 어느새 앞치마 두르고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박 씨는 그 모습에 웃음이 났습니다. 동네의 사람들도 말했습니다. 딸이 엄마를 꼭 닮았어요. 말투도 손재주도 참 보기 좋아요. 아들 원호는 결혼에 분가한 지 오래였습니다. 회사에 다니며 직장 일에 치이느라 얼굴 보기 힘들었고 며느리 주영과는 명절이나 가족 행사에야 간신히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아들이 결혼 직후에는 자주 찾아왔지만 점점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바쁜 회사 일도 있었지만 며느리가 시댁 방문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다는 것을 박 씨는 눈치챘습니다. 박 씨는 그런 아들의 무심함도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요즘은 다 바쁘게 사니까. 그렇게 넘기곤 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주 연락을 하거나 먼저 챙기는 편은 아니었지만 첫인상부터 싹싹하고 말도 예쁘게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무엇을 받거나 자기를 챙기는 데는 익숙하면서도 그에 대한 감사나 사소한 보답엔 늘 서툰 모습이었습니다. 박 씨는 처음엔 그런 점이 조금 마음에 걸렸지만 곧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젊은 애들이 다 저런가 보지. 부모니까 그냥 넘기자. 그러던 어느 날 아들과 함께 온 며느리가 처음으로 박 씨의 식당 반찬을 처음 맛본 날 며느리가 내뱉은 한마디가 모든 일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머님, 나물이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어요? 말끝마다 감탄을 이어가던 며느리는 그 뒤로 박 씨의 식당에서 반찬을 얻어 가곤 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저희 엄마가 입이 짧은 편인데 어머님 반찬은 진짜 잘 드세요. 몇 가지만 포장해 주실 수 있을까요? 라며 조심스레 말을 보탰습니다. 박 씨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래, 가족끼리 무슨 돈이야. 맛있게 드시라고 전해주렴.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다음 주 며느리는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어머님, 지난번 반찬 너무 잘 먹었어요. 혹시 이번에도 조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지만 그게 매주가 되고 그 횟수가 익숙해지자 요구사항까지 따라붙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장조림은 간을 좀 덜 짜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엄마가 짠 걸 잘 못 드셔서요. 고등어 조림은 혹시 순살로 가능할까요? 가시 바르기 힘들어 하셔서.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박 씨는 조용히 눈을 깜빡였습니다. 장사하면서도 이렇게 세세하게 요구받은 적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그래도 가족인데 이 정도야 뭐 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날도 한창 식당에서 일하던 박 씨에게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이번에 저희 엄마가 친구분들 모시고 집에 오신대요. 지난번 반찬 드셔보고 다들 너무 맛있다고 하셔서요. 혹시 10팩만 포장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박 씨 잠시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친정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 쳐도 이제는 그 어머니의 친구들까지 누가 먹는지도 모를 반찬을 가게 일 마치고 손목 쑤시는 와중에 새벽부터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래, 한 번쯤은. 결국 박 씨는 그날도 반찬을 만들어 보냈습니다. 딸 민정이 주방에 들어오며 어머니의 얼굴을 살폈죠. 엄마, 장사 끝났는데 또 뭐 만드세요? 근데 얼굴이 왜 그래요? 아니, 며느리가 친정어머니 친구분들 드린다고 반찬 좀 부탁해서. 뭐라고요? 벌써 몇 번째예요? 새언니가 너무 당연하게 받아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가족이니까 지금까지는 아무 말 안 했는데 나도 이제 한계인 것 같아. 그날도 박 씨는 평소처럼 반찬을 담고 있었습니다. 장조림, 고등어조림, 나물 3가지를 준비하며 하루는 식당으로 찾아온 며느리가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도 바쁘시네요? 그래, 주영아. 무슨 일이니? 원호는 회사 갔니? 네, 오빠는 오늘도 야근이에요. 저는 어머님 가게에 볼 일이 있어서 들렀어요. 며느리는 주방 쪽으로 살짝 고개를 내밀더니 이내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명절에 친정 쪽에서 모이기로 했는데요. 반찬 한 15팩 정도만 포장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엄마가 지난번 것도 친구들이랑 나눠 먹었는데 다들 엄청 맛있다고 하셨대요. 박 씨는 순간 멈칫했죠. 주방에서 반찬을 담던 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이젠 친정의 선물용까지. 지난번에도 10팩이나 포장해 준 것이 불과 2주 전이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지만 박 씨는 애써 표정을 누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주영아, 미안한데 너랑 원호 먹을 것까진 괜찮은데. 한두 번도 아니고 매번 친정 쪽까지 챙기는 건 좀 힘들겠다. 요즘 가게도 바쁘고 재료값도 만만치 않고 말이지. 선물이면 매장에서 파는 포장 반찬도 있으니 그걸로 생각해보는 건 어때? 박 씨는 최대한 부드럽게 말하려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요즘 장 보러 가면 물가가 많이 올라서 가게 운영이 예전만큼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매주 이렇게 공짜로 반찬을 퍼주다 보니 이익도 점점 줄어들고 있었죠.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님,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친정 무시하시는 거예요? 그깟 반찬 조금만 더 해주면 될 걸 가족끼리 왜 이렇게 계산적으로 구세요? 실망이에요. 박 씨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특히 그깟 반찬이라는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서 재료를 고르고 온종일 서서 만드는 반찬이 그깟이라는 말로 표현될 줄은 몰랐죠. 한참을 뜸들인 끝에 박 씨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장사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말 잘 안 하려고 했는데 하루에 50사람 반찬 만들고 나면 손목이 욱신거려. 그래도 너희 가족이니까 말 안 하고 그냥 해줬던 거야. 근데 당연한 듯이 받아가고 고맙단 말도 한 번 없고 요구는 점점 많아지니까 너무 힘들다. 박 씨의 말에도 며느리의 표정은 풀리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끝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앞으로는 공짜 반찬은 어렵겠다. 필요하면 가게에서 포장 반찬 사가렴. 그 말이 끝나자 며느리는 박 씨를 노려보듯 소리쳤습니다. 알겠어요. 어차피 시댁은 남이라더니 앞으로 저도 남처럼 대할게요. 그 순간 박 씨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시댁은 남이라니. 그동안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가족이라는 마음 하나로 애썼던 박 씨에게는 큰 상처였습니다. 이어 며느리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차가운 말들을 내뱉기 시작했죠. 반찬도 됐어요. 사실 저희 엄마는 요즘 어머님 반찬 좀 짜고 자극적이라 체하셨어요. 이어진 말은 더 큰 충격이었습니다. 솔직히 공짜니까 먹은 거지 돈 주고 사 먹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씩씩거리며 가게를 나갔고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온 가게에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박 씨는 며느리의 말처럼 진짜 남 취급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연락을 해도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답장이 와도 단답뿐이었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박 씨의 생신날이었습니다. 박 씨는 식당 문까지 일찍 닫고 집에서 미역국을 끓여놓고 기다렸지만 아들도 며느리도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생일날만큼은 연락이 왔는데 말이죠. 엄마, 생신 축하해요. 딸 민정이 케이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이어 딸은 어머니의 쓸쓸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인지 단박에 눈치챘습니다. 오빠 연락 없어요? 응, 바쁜가 보다. 괜찮아. 박 씨는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눈가에 맺힌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딸 민정이 건넨 스마트폰 화면엔 며느리의 SNS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친정엄마가 최고 유일한 가족이라는 멘트와 함께 친정 식구들과의 여행 사진이 잔뜩 올라와 있었죠. 게시 날짜를 보니 바로 어제 박 씨의 생신날이었습니다. 박 씨는 화면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자. 젊은 애들이니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이해하려고 해봐도 단 한 통의 축하 전화나 문자도 없었다는 사실은 너무 서운했죠. 며칠 뒤 아들 생일이 다가오자 박 씨는 마음을 다잡고 집을 찾았습니다.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아무래도 자식 생일을 그냥 넘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죠. 결국 박 씨는 직접 아들 집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아파트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내 인기척은 났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습니다. 3번쯤 눌렀을까. 마지못해 문을 연 며느리는 싸늘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이렇게 찾아오시면 곤란해요. 박 씨는 당황한 기색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연락도 없길래 그냥 손주도 좀 보고 원호 얼굴도 보고 싶어서 왔어. 곧 아들 생일이잖니? 줄 것도 있고. 그러자 며느리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그렇다고 허락도 없이 남의 집에 오시면 안 되죠. 저희도 사생활이 있잖아요. 남의 집이라니. 박 씨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영아, 또 그 말이니? 아직도 그때 반찬 얘기 때문에 화가 난 거야? 그땐 내가 그냥. 어머니가 먼저 친정을 남처럼 대하셨잖아요. 저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박 씨가 무언가 더 말하려는 순간 며느리는 비꼬듯 말했습니다. 뭐 하세요? 안 나가시고. 그리고는 박 씨의 등을 손으로 밀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박 씨는 마치 추운 바람 속으로 혼자 밀려난 기분이었습니다. 손에 들려있던 선물 봉투는 그대로 바닥에 떨어졌죠. 박 씨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박 씨는 문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손에 든 선물만 끌어안고 돌아섰습니다. 집에 돌아와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엔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황을 차근히 설명했지만 돌아온 말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주영이한테 상처 줬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박 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죠. 내가? 친정에 반찬 드리기 버겁다고 가게 힘들다고 말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야? 듣고 보니 엄마 말이 좀 각박하게 들리긴 했어. 주영이 많이 속상했대. 박 씨는 억울하고 허탈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사정은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는 아들의 태도가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암튼 엄마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해. 그게 맞는 것 같아. 박 씨는 땅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당연한 말 한 거잖니. 일부러 연락 피하고 문전박대까지 할 이유가 돼? 아들은 가볍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 진짜 우리 집 여자들은 다 기가 세서 문제야. 내가 중간에 껴있으니까 너무 피곤해. 엄마, 난 바빠서 이따 연락할게. 뚝. 아들이 먼저 전화를 끊었습니다. 박 씨는 핸드폰을 든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억울한 건 내 자식이 내 편이 아닐 때라는 걸 그제야 실감했죠. 식당 뒷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던 딸이 박 씨의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챘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었어요? 조심스레 털어놓은 박 씨의 이야기에 따른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진짜 뻔뻔하네요. 아니, 오빠도 새언니도 엄마가 지금까지 해준 게 얼마인데. 지들은 엄마 식당에서 설거지 한 번, 재료 손질 한 번 한 적 없으면서. 딸의 눈빛이 매서웠습니다. 엄마가 힘들어서 못하겠다 한마디 했더니 받을 건 다 받아놓고 시댁은 남이라면서 엄마를 내쫓아요? 엄마, 그딴 식이면 받은 거 다 내놓으라고 그래요. 전세금이고 혼수고 지금까지 준 거 싹 다요. 그 밤 박 씨는 가게 계산대 서랍을 열었습니다. 전세금 송금 내역, 혼수 지출 영수증, 반찬 제작 내역까지 차곡차곡 모아둔 서류철을 꺼냈죠. 박 씨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아들 부부에게 주었는지 새삼 실감했습니다. 그래, 이제 나도 돌려받을 건 받아야겠다. 박 씨는 조용히 속삭였죠. 이 기회에 더 이상 일방적으로 퍼주기만 하는 부모가 아님을 아들과 며느리에게 톡톡히 깨우쳐 주기로 결심했죠. 며느리에게 문전박대당하고 아들마저 그 편을 드는 통화 이후 며칠 동안 박 씨는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게 불을 끄고 돌아온 저녁마다 식탁에 앉아 멍하니 있었죠.
오직 며느리의 차가운 말과 아들의 무심한 반응만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는 평생을 퍼줬는데 고맙단 말 한 번을 못 들었지. 그렇게 박 씨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새벽마다 장을 보고 손목이 퉁퉁 붓도록 식당을 운영하며 버텨온 삶이었습니다. 남편이 갑작스레 사업에 실패하고 세상을 떠난 후 두 아이를 먹여 살리기 위해 시작했던 작은 식당이었죠. 자식에게만큼은 고생 안 시키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살았던 날들이 눈앞에 주마등처럼 스쳐갔죠. 아들이 결혼했을 때 전세금까지 모두 대주었죠. 당시 혼자 일하기 벅차서 사람을 더 쓰고 싶었지만 아들의 앞날을 위해 기꺼이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아온 것은 무엇이었나요? 남이라는 말과 함께 등을 떠밀리는 것이었습니다. 동시에 딸 민정이 생각났습니다. 주말마다 가게에 나와 설거지하고 장보고 다듬고 다져가며 함께했던 시간들. 학교 다니며 바쁜 와중에도 어머니를 돕겠다며 달려왔던 딸이었죠. 딸이 있었기에 식당을 지금까지 끌어올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박 씨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나와 진짜 내 편을 위해 살아야겠다. 다음 날 아침 박 씨는 평소보다 일찍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딸이 도착했을 때 박 씨는 이미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정아, 엄마 좀 도와줄래? 엄마, 무슨 일이에요? 가게 정리하려고 해. 이제 그만 쉬고 싶어. 딸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엄마,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된 일이에요? 그리고 박 씨는 딸에게 자신의 계획을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며칠 후 박 씨는 아들 부부와 딸을 따로 불렀습니다. 아들네 전세 계약이 끝나는 시점이기도 했죠. 전화기를 들고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중대한 얘기가 좀 있다. 이번 주말에 며느리도 같이 시간 좀 내서 우리 집으로 와. 아들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곧 동의했습니다. 네, 엄마, 근데 무슨 일이에요? 와서 얘기하자. 중요한 일이야.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이제 더 이상 참고 견디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느꼈죠. 사실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이번 며느리의 태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아들 부부가 보여온 행동들, 그리고 특히 아들이 자신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던 그 순간들이 쌓이고 쌓여 결정에 이르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는 썩 내켜하지 않는 표정으로 집에 들어섰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요즘 회사도 바쁘고 주말엔 좀 쉬고 싶은데. 아들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났고 며느리는 앉자마자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딸은 조용히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죠. 박 씨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이제 너희도 전세 만료될 때 되지 않았니? 이사 준비는 잘하고 있니? 아들 부부는 슬쩍 서로를 바라보며 반응을 살폈습니다. 아, 네, 요즘 집값도 오르고 하니까 알아보는 중이에요. 박 씨는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나도 이젠 나이가 있으니 가게를 슬슬 정리하려고 해. 그동안 많이 무리한 것도 있고, 정리하면 돈이 좀 생기긴 하겠지. 그 말에 며느리의 눈빛이 번쩍였고 아들은 눈동자를 굴리며 엄마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서로 눈빛을 교환하던 두 사람의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죠. 잘 생각하셨어요, 엄마. 이제 편히 사셔야죠. 참 가게 정리하시면 돈이 꽤 생기실 텐데. 며느리도 바로 목소리 톤을 바꿨습니다. 애도 있고 좀 더 넓은 데로 옮기면 좋겠죠. 요즘 전세도 비싼데 어머님이 조금만 도와주시면 정말 든든할 것 같아요.
알랑거리는 그 말투가 박 씨의 귀에 콕 박혔습니다. 돈이라는 단어에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모습이 너무나 분명했죠. 잠시 뜸을 들이던 박 씨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말인데. 너희 집 전세금 다시 돌려줘야겠다. 네? 아들의 표정이 얼어붙었고 며느리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그 돈 내 피땀으로 번 돈이야. 30년 넘게 반찬 만들고 손목에 파스 붙이며 장사해 모은 돈이지. 아들이 급히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그거 엄마가 준 거잖아요. 박 씨는 단호했습니다. 그동안 생각 많이 해봤다. 내가 벌어온 돈은 가게에서 나온 거고, 그 가게를 나와 함께 지켜준 건 내 딸 민정이야. 그래서 내 남은 재산은 전부 다 딸한테 남길 거야. 너희한테는 단 한 푼도 주지 않고. 뭐라고요, 엄마? 지금 제정신이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형평성 없이 저희한텐 한 푼도 안 주시겠다는 거예요? 박 씨는 냉정하게 받아쳤습니다. 딸은 주말마다 나와서 설거지하고 재료 다듬고, 내가 아플 땐 가게도 대신 봤다. 근데 너희는 손에 물 한 방울 묻혀본 적 있니? 그렇게 날 무시하고 반찬도 모자라다 하더니 이젠 돈까지 기대하니? 아들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래도 민정이만 편애하시는 거잖아요. 다 같은 자식인데 왜 이렇게 불공평해요? 맞아요.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가족끼리 이러는 건 차별이에요. 박 씨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가족이었으면 가족처럼 굴었어야지. 시댁은 가족도 아니라면서 날 내쫓은 건 어디 사는 누군데. 형평성을 논하기 전에 먼저 가족이었어야지. 받아갈 땐 당연하게 굴고 정작 중요할 땐 남이라더니 이제 와서 권리만 주장하니? 아들 부부는 말문이 막힌 듯 했지만 며느리는 끝까지 뻔뻔했죠. 아니, 그래도 아가씨만 주시는 건. 그럼 저희는 뭐예요? 아예 한 푼도 안 주신다는 거예요? 박 씨는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물잔을 내려다봤습니다. 응, 한 푼도 없어.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거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들 부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가 이내 붉게 변했죠. 순간 아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그게 말이 돼요? 그러자 박 씨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됐어. 할 말은 다 했으니 이만 돌아가라. 하지만 아들 부부는 쉽게 물러날 생각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엄마, 우리가 잘못했어. 다시 생각해줘. 민정이보다 우리가 더 어렵잖아. 남은 것이라도 조금만 나눠주세요. 저희 진짜 힘들어요. 박 씨는 그 눈물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연락하지 마라. 너희가 말했잖니? 시댁은 남이라고. 나도 그 말 똑같이 되돌려줄게. 앞으로 남처럼 살자. 그 말에 아들과 며느리는 충격받은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박 씨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박 씨는 자신이 며느리에게 남이라며 쫓겨났던 그날처럼 똑같이 아들 부부를 현관 앞에서 조용히 밀어내고 문을 닫았습니다. 대문이 쾅 닫히는 소리 뒤엔 더 이상 미련도 눈물도 없었죠. 엄마 괜찮아요? 딸이 다가와 어깨를 감쌌습니다. 박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은 것 같았죠. 응, 이제 괜찮아. 오히려 후련하네. 박 씨 그날로 아들 부부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연락에 흔들리지 않기로 한 것이죠.
다음 날부터 박 씨는 가게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공간을 정리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은 아쉬워했지만 모두 박 씨의 결정을 이해해 주었죠. 한 달 뒤 가게는 완전히 정리되었고 박 씨는 딸 민정과 함께 여유로운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죠. 손목 치료도 제대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는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진짜 평화가 왔네. 그 목소리에는 후회가 아닌 홀가분함과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씨가 아들 부부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모든 지원이 끊겼습니다. 그동안 급할 때마다 받아오던 생활비, 용돈까지 모든 지원이 한 번에 싹 다 끊긴 것이었죠. 특히 아들에게 빌려주었던 전세금까지 회수되자 평소에 사치가 심했던 두 사람의 삶은 급격히 흔들렸습니다. 박 씨는 법적 절차를 통해 아들 명의로 되어 있던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한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처음에 아들 부부는 이를 무시했지만 변호사의 내용 증명이 도착하자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죠. 어머니도 정말 너무하시지. 어떻게 자기 아들한테까지 이럴 수 있어요? 며느리는 친정어머니에게 하소연했지만 결국 법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대출을 받으려 했지만 이미 신용 한도는 바닥이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그동안 고급 레스토랑에서 외식하고 명품을 사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돈을 함부로 써온 결과 신용카드 빚도 상당했죠. 결국 이들은 급하게 전셋집을 빼고 햇빛도 잘 안 드는 오래된 오피스텔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쾌적한 아파트에서 습기 차고 오래된 집으로의 이사는 특히 며느리에게 큰 충격이었죠. 당신이 그때 잘했으면 어머니가 이렇게까지는 안 하셨겠지. 왜 나한테만 그래? 당신은 그동안 뭐 했는데? 아들 부부의 싸움은 점점 격해졌고 밤마다 벽 너머에서 들리는 욕설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편 박 씨는 딸 민정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게를 정리한 돈으로 조용한 주택가에 작은 집을 장만했고 그동안 미뤄왔던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딸은 어머니를 위해 새로운 취미도 찾아주었죠. 엄마, 이 근처에 문화센터가 있다는데 같이 다녀볼까요? 노래교실도 있고 요가도 있어요. 그래? 그럼 한번 가보자. 내가 요가를 할 수 있을까? 박 씨는 오랜만에 활짝 웃었습니다. 더 이상 새벽에 일어나 장을 보러 갈 필요도, 손목이 아프도록 반찬을 만들 필요도 없었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한편 며느리는 한참 후 재산을 빼앗겼다는 억울함에 못 이겨 아들을 부추겼습니다. 우리가 법적으로도 자식인데 그 돈을 통째로 딸한테만 주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아? 소송이라도 걸어야 하는 거 아니야? 며칠 뒤 아들 부부는 생각보다 더 뻔뻔하게 돌아왔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 소송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박 씨가 딸에게 남긴 재산 일부를 자신들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머니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주장했죠. 법정에서 아들 측 변호사는 어머니의 재산은 자식들의 것이라며 딸에게만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판사 앞에서 침착히 말했죠. 그 돈은 전부 제 명의로 된 것이고 30년 동안 제가 제 손으로 일군 것입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그동안 식당 일을 도와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제게 돈을 받아가기만 했죠.
이 가게를 함께 지킨 사람은 제 딸이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재산은 박 씨의 자산이며 재산을 누구에게 증여할지는 피고의 적법한 권한임을 인정한다. 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에서 패한 아들 부부의 상황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고, 이는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켰죠. 어느 날 박 씨는 민정에게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오빠네. 이혼한대. 결국엔 이렇게 됐네. 아들 부부의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가고 있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결정적인 타격이 된 것이었죠. 며느리는 결국 친정으로 돌아갔고 아들은 홀로 남겨졌습니다. 몇 달 뒤 박 씨의 집 앞. 문 앞에서 무릎을 꿇은 건 아들이었습니다. 이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초췌한 얼굴이었죠. 엄마, 다 내가 잘못했어요. 아내도 떠났고, 이제 진짜 혼자야. 그냥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박 씨는 말없이 문을 열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이었지만 지금은 너무 많은 상처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가로저었죠. 그 말 예전엔 기다렸지. 근데 지금은 듣고 싶지도 않다. 박 씨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명절이 돌아올 때마다 집 앞을 찾아왔습니다. 설날, 추석, 어버이날마다 꽃다발을 들고 눈물에 젖은 목소리로 문 앞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박 씨는 단 한 번도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박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을 향한 사랑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죠. 그날 이후 박 씨는 딸 민정과 함께 진짜 평온한 삶을 시작했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고 주말이면 버스를 타고 단풍 구경도 다녔죠. 문화센터에서는 민정과 함께 노래도 배웠고 매일 저녁이면 웃음소리가 식탁을 채웠습니다. 가끔 옛 단골 손님들이 놀러 오기도 했고 이웃들과 함께하는 소모임도 만들었죠. 이게 사람이 사는 맛이지. 지난날의 고된 삶이 무색할 만큼 이제 그녀의 일상은 여유와 행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봄.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골목길. 박 씨는 딸 민정과 나란히 걸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햇살은 따뜻했고 바람은 상쾌했죠. 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엄마, 지금도 그때 그 결정 후회 안 해요? 박 씨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후회? 아니, 오히려 더 확신이 들어. 햇살은 따뜻했고 박 씨의 눈가엔 평온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준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이더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딸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얼거리듯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아들도 진짜 가족이 뭔지 깨닫게 되겠지. 그때쯤엔 다시 받아줄지도 모르겠구나. 박 씨는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언젠가는 자식을 용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박 씨의 지난날의 상처는 여전히 있었지만 이제는 그 상처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웠습니다. 벚꽃잎이 살짝 어깨에 내려앉았고 박 씨는 그것을 가볍게 털어냈습니다. 마치 지난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듯이 말이죠. 민정아, 오늘은 내가 저녁할게. 내가 좋아하는 된장찌개 끓여줄까? 네, 엄마. 엄마 된장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두 사람은 마치 진짜 새로운 계절로 들어서듯 천천히 골목길 너머로 걸어갔습니다. 박 씨의 뒷모습은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행복을 찾은 것이었죠.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인생의 쉼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후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며 집을 비웠던 아들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놓인 짐을 보고 놀란 듯 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삐삐 소리만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이 집은 내 명이야. 내가 내 집 비밀번호를 바꾸는 게 뭐가 문제니? 밖에 너무 추워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그동안 너희가 나한테 한 짓들은 벌써 다 잊은 거야? 어머니, 이건 진짜 아니죠. 저희 당장 갈 데도 없잖아요. 왜 내가 너희 걸 뺏은 것처럼 말하니? 내 걸 돌려받은 건데. 그리고 너희가 엄마 보고 이제 남이라면서? 어머니! 아니, 그때는 욱해서 그런 거고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니? 미안하지만 세입자가 들어오기로 해서 짐 좀 빨리 빼줄래? 안녕하세요. 이 사연의 주인공은 71세 박명자이십니다. 힘든 환경 속에서도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생계를 위해 일터로 나가야 했던 박 씨 할머니는 배움의 기회를 놓친 것이 평생의 한으로 남았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며 책 한 번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던 그 시절이 지금도 가슴 한켠에 아린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박 씨 할머니의 인생에도 한 줄기 빛과 같은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40이 넘어 어렵게 얻은 늦둥이 아들이었습니다. 의사는 나이가 많아 임신이 힘들 것이라 했지만 박 씨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고 마침내 기적처럼 아들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임신이라 걱정도 많았지만 박 씨 할머니는 오히려 더 열심히 아들을 키웠습니다. 자신이 배우지 못한 한을 아들에게서는 반드시 풀어주겠다는 결심이 컸습니다. 그 마음 하나로 힘든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아들은 어린 시절부터 총명했습니다. 유치원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항상 반에서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박 씨 할머니는 아들의 성적표를 받아들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녀의 모든 희생이 보답받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은 고등학교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서울의 명문대학도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부모님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꼭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가고 싶어요. 박 씨 할머니는 아들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꼭 가고 싶은 대학 가야지. 엄마 아빠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줄게. 박 씨 할머니와 남편은 아들의 학원비, 교재비를 대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남편은 낮에 일을 하면서도 밤에는 대리운전을 뛰었고 박 씨 할머니는 식당 일과 가정부 일을 병행했습니다. 죽을 만큼 고된 나날이었지만 공부하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모든 피로가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아들은 서울의 명문대학교 입학이라는 큰 꿈을 이뤘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박씨 할머니 부부는 하염없이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아들이 1학년이 되었을 때 박씨 할머니의 남편분이 지병으로 세상을 먼저 떠나시게 되셨죠. 아버지, 여보, 당신 먼저 가면 나는 어떡하라고. 아이고, 장례식장에서 아들과 박씨 할머니는 남편의 영정 앞에서 오열했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 간 남편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래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아들을 위해 더 열심히 살아야 했기 때문이죠. 박씨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다시 일터로 나갔습니다. 이제는 혼자서 아들의 뒷바라지를 해야 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헌신에 보답하듯 마침내 졸업 후 중견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첫 월급을 받아온 날, 아들은 어머니께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어머니, 이제부터는 제가 어머니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박씨 할머니는 아들이 건넨 꽃다발을 받아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아들.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정말 고맙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어느새 아들 동수가 결혼을 하게 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박씨 할머니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아직 회사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모아둔 돈이 없어서요. 근데 결혼하려면 집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래도 집은 남자가 마련해야 하다 보니 부담이 좀 돼서요. 박씨 할머니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평생 목돈으로 모아온 저축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뿐인 아들의 결혼인데 도와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박씨 할머니는 모든 재산을 털어 아들의 신혼집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박씨 할머니는 계속해서 아들 내외를 챙겨주었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에도 반찬을 만들어 날랐고 손자가 태어난 후에는 육아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과 며느리도 감사해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계셔서 이렇게 한숨 돌리네요. 며느리의 말에 박씨 할머니는 따뜻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식구끼리 서로 돕고 사는 게 당연한 거지.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손주도 크고 아들 부부도 살만해지자 그들의 태도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죠. 박씨 할머니가 방문할 때마다 귀찮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만남을 피했고 아들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죄송한데 오늘은 저희끼리 시간 보내고 싶어서요. 이런 말들이 점점 더 자주 들렸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졌습니다. 자신이 점점 더 이방인이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그토록 반갑게 맞아주던 아들과 며느리가 이제는 박씨 할머니의 방문을 부담스러워하는 것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아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온 것이 무색하게 아들은 점점 더 어머니의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으로 시작했습니다. 생활비가 모자란다거나 급하게 친구 결혼식 축의금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달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요. 애엄마가 알면 엄청 바가지 긁을게 뻔해서 그래요. 박씨 할머니는 아들의 체면을 생각해 선뜻 통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점차 요구하는 금액은 커졌고 이유도 다양해졌습니다. 해외여행 비용, 명품 가방, 심지어 사돈댁 생일 선물 비용까지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에 사돈어른 생신인데 제가 며칠 전에 월급을 받았는데도 생각보다 돈이 많이 부족해서요. 아들의 말에 박씨 할머니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얼마나 필요하니? 100만 원만 빌려주세요. 다음 달에 꼭 갚을게요. 박씨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동수야, 엄마가 이제 나이가 많아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되는구나. 어머니, 제가 이번만 도와주시면 진짜 효도할게요. 승진하면 월급도 오르고 성과급도 받을 수 있어요. 매번 아들이 말한 다음 달은 오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아들은 박씨 할머니의 돈을 갚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깜박했다며 눈 하나 깜박 안 하고 거짓말까지 하기 일쑤였죠. 이에 박씨 할머니는 자식한테 칼같이 돈 받아서 뭐 하나 싶어 그런 아들의 거짓말을 눈 감아 주었습니다. 그해 12월은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뉴스에서는 30년 만에 최강 한파라며 연일 보도했고 길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두꺼운 패딩으로 중무장을 하고 다녔습니다. 그날도 영하 12도를 기록한 혹한의 날씨였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장을 보고 돌아와 몸을 녹이려는 찰나 오랜만에 며느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저희가 이번 주 금요일 저녁에 급한 일이 생겼는데 애가 어린이집에서 돌아오면 집에서 애를 맡아줄 사람이 없어서요. 어머님이 서율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님밖에 부탁드릴 사람 없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이라고? 그래, 알았다. 서유리는 내가 데리고 있을게. 그럼 내가 집에 가 있을 테니 미리 집 비밀번호 좀 알려줄래? 집 비밀번호를 알려달라는 말이 무섭게 갑자기 며느리의 말투가 차갑게 돌변했습니다. 어머님, 죄송한데 비밀번호는 미리 알려드릴 수 없어요. 저희 개인적인 공간이라서요. 응? 그럼 내가 집에는 어떻게 들어가라고? 도착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때 알려드릴게요. 며느리의 말투는 단호했습니다. 금요일 오후가 되자 박씨 할머니는 서둘러 준비를 하고 나섰습니다. 찬 기운이 뺨을 때렸지만 손주를 생각하니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현관 앞에 도착해서야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들과 며느리가 도통 연락을 받지 않는 것이었죠. 1시간, 2시간. 전화는 받지 않았고 문자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동수야, 언제 오니? 밖이 많이 추운데.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철제 의자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앉아있을수록 온몸으로 한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박씨 할머니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지나가는 이웃들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았습니다. 해가 점점 저물어갔고 기온은 더욱 떨어졌습니다. 발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서야 겨우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니 오라고 한 걸 깜빡했네요.
저희 일이 취소돼서 이미 서율이랑 같이 외출했거든요. 다음에 오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미안함과 귀찮음이 묻어났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인지 다리가 저려 제대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다음에는 미리미리 연락 줘라. 이 추위에 밖에서 한참 기다렸잖니? 네, 알겠어요. 그래. 알았다, 쉬어라.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박씨 할머니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몸도 얼었지만 마음은 더 차가웠습니다. 돌아와 뜨거운 물로 몸을 녹이면서도 가슴 한켠의 서운함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의 일 이후로도 박씨 할머니는 아들 부부의 요구를 쉽사리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한없이 서운했지만 그래도 자식 걱정하는 부모 마음은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잘해줬지만 아들 내외의 차가운 태도는 도통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박씨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와 차가운 사이가 풀어지기를 바라며 박씨 할머니가 진심으로 감싸주면 언젠가는 아들과 며느리도 자신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굳게 믿고 계셨죠. 주말이 되자 그날도 박씨 할머니는 새벽부터 일어나 부엌에 섰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밥은 잘 챙겨줘야지. 시장에서 제일 좋은 재료만 골라 사서 아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어릴 때부터 특히 좋아하던 멸치조림을 만들었습니다. 잘게 썬 멸치를 고추장과 참기름으로 졸여내는 동안 초등학교 때 도시락을 싸보내면 우리 엄마가 최고야 하며 좋아하던 아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입맛이 까다로워 잘 먹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무생채도 새벽장에서 고른 싱싱한 무로 정성스레 버무렸습니다. 이거라도 잘 먹으면 좋으련만. 한숨 섞인 중얼거림과 함께 찬통을 들고 아들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난번 영화의 추위 속에서 있었던 일이 떠올라 가슴 한켠이 시렸지만 그래도 발걸음을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현관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를 걸었지만 집 안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이 시간에 집에 있는데. 다시 한번 초인종을 누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전히 응답이 없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흘렀습니다. 찬통 안의 반찬들이 걱정되었습니다. 겨울이라 다행이지만 정성 들여 만든 음식들이 상할까 마음이 급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걱정되는 마음에 계속해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때 저 복도 끝에서 택배기사가 상자를 들고 서서히 박씨 할머니의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택배기사는 아들 집 문 앞에 서서 택배입니다 하고 노크한 뒤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그 순간 박씨 할머니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아무리 부르고 두드려도 굳게 닫혀있던 현관문이 조심스레 열리더니 신이 난 며느리가 문 밖으로 나온 것입니다. 박씨 할머니와 마주치자 흠칫 놀란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헉, 어머님. 아직도 여기 계셨어요?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 순간 박씨 할머니는 모욕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며느리는 서둘러 택배를 받아들고 문을 닫으려 했지만 박씨 할머니가 문을 잡았습니다. 너네 안에 있었으면서 일부러 사람 없는 척 나 갈 때까지 시침이 떼고 있었던 거야?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날씨에 내가 여기서 몇 시간을 기다렸는데? 어머님, 그게 아니라요. 그때 안에서 아들이 나왔습니다.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그니까 왜 자꾸 오셔서 이 사단을 만드세요? 동수야, 난 그저 너희가 식사는 제대로 챙기나 무슨 일은 없나 걱정돼서 그런 건데. 근데 너희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그리고 부모가 자식 걱정하는 게 무슨 잘못이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도 이제 나이가 어린 것도 아니고 어머니의 그런 간섭이 부담스러워요. 간섭이라니? 박씨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 내가 한 게 간섭이고 부담이구나. 근데 너희 필요할 때는 말이 다르잖니? 손주 봐달라, 돈 달라 할 때는 그렇게 잘만 연락하고 다 받더니? 그건 안 부담스러웠니? 아들은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지만 이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희생하라고 강요한 적 없잖아요. 어머니가 스스로 좋아서 하신 거지. 이제는 그만하세요. 우리 이제 남처럼 지내요.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지 마시고 자식 노릇 바라지도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박씨 할머니의 두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찬통이 바닥에 떨어져 뚜껑이 열렸고 정성스레 만든 반찬들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 키웠구나. 내가 내 자식을 망쳤어. 지난 세월 동안의 희생과 헌신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는 것을. 박씨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참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결심이 서린 눈빛이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그날 밤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서류 한 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아들의 신혼집을 마련해 줄 당시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해준 조언으로 등기를 박씨 할머니 자신의 명의로 해두었던 것입니다. 당신은 아들에게 너무 물러서 탈이야. 임자 이거 하나만 약속해줘요. 당신을 지킬 만한 건 꼭 있어야 해. 나중에 당신 몫을 한 번에 다 물려주지 마요. 남편의 마지막 유언이었기에 고민 끝에 계약 직전에 자신의 명의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그저 남편의 과한 걱정이라 생각했던 말이 이제야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흐릿해진 시야를 닦아내며 결심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시 아들과 며느리는 수차례 자신들의 명의로 해달라며 조르고 졸랐습니다. 어머님, 시댁 식구라고 해도 남이 우리 집 명의를 갖고 있는 게 너무 불안해요. 가족끼리 너무 각박하시네요. 특히 며느리는 노골적인 불만을 표시했었죠. 이렇게 될 줄은 몰랐지만. 여보, 당신이 마지막으로 해준 조언이 이런 날을 대비한 거였나 봐요.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마침 아들과 며느리는 해외여행을 간다고 5일이나 집을 비운 상태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도어락 전문가가 도착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집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보여주며 비밀번호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작업하는 동안 진지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사모님, 기존 비밀번호는 완전히 삭제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네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새로운 비밀번호가 설정되자마자 박씨 할머니는 아들 부부의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지만 이제는 더 이상 가슴 아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옷가지와 생활용품들을 정리해 박스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현관 앞 복도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짐을 정리하는 동안 이웃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평소 박씨 할머니의 사정을 잘 알고 있던 이웃들이었습니다. 할머니, 드디어 결심하셨네요. 그동안 얼마나 속썩였어요. 잘하시는 거예요. 보는 우리가 다 분통 터졌었다니까요. 주변 이웃들의 응원에 박씨 할머니는 더욱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며칠 후 해외여행을 다녀온다며 집을 비웠던 아들 부부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 앞에 놓인 짐을 보고 놀란 듯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렀지만 삐삐 소리만 계속해서 울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짓이에요? 박씨 할머니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단호했습니다. 이 집은 내 명이야. 내가 내 집 비밀번호를 바꾸는 게 뭐가 문제니? 밖에 너무 추워요, 어머니. 문 좀 열어주세요. 그동안 너희가 나한테 한 짓들은 벌써 다 잊은 거야?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 이러시면 곤란하죠? 저희 당장 갈 데도 없잖아요. 그래? 나도 그때 얼마나 춥고 서러웠는지 이제 좀 알겠니? 너희가 엄마 보고 이제 남처럼 살자며 이제부터 너희 힘으로 한번 살아봐라. 며느리는 냉큼 달려와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다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어머니 무시하지 않을게요. 아들이 발을 구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이럴 수 없어요. 우리 당장 집 구할 돈도 없다고요. 왜 내가 너희 걸 뺏은 것처럼 그러니? 내 걸 돌려받은 건데. 그동안 명품 살 돈, 해외여행 갈 돈은 있더니 왜 월세 낼 돈은 없어? 이제부터 너희 능력껏 사는 거니 너무 억울해하지 말렴. 어머니! 아니, 그때는 욱해서 그런 거고 진심은 아니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 있니? 미안하지만 세입자가 들어와야 해서 짐 좀 빨리 빼줄래? 옆집 사는 이웃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아들 부부의 행패를 지켜보던 이웃들은 더는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과 말에 아들 부부는 점점 기가 꺾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짐을 들고 발걸음을 돌려야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떠난 후 박씨 할머니는 텅 빈 집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상하리만치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동안 누군가의 어머니로만 살았던 자신을 이제는 한 사람으로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아들 부부는 대출을 받아 급하게 작은 집에 들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에게 매일같이 전화가 왔지만 박씨 할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살려주세요. 집도 너무 좁고 거기에 빚까지 생겼어요. 그동안 내 맘대로 살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엄마가 필요해? 너희 인생은 너희가 책임져야지.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오만한 태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이제 손주 보러 매일 오셔도 되고, 집 비밀번호도 알려드릴게요. 하지만 박씨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런 거 필요 없다. 자식이랑 남처럼 사니 이렇게 속 편한 걸 왜 이제야 알았는지?
박씨 할머니는 편안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의 서러움과 배신감이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아들의 집을 세입자에게 월세로 내주며 안정적인 수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자식 뒷바라지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이제는 그 돈으로 자신만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소식은 이웃들을 통해 가끔 들려왔습니다. 넓은 아파트에서 살던 그들은 이제 낡은 구축의 원룸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자신의 명품 가방과 옷들을 하나, 둘 동네 중고 사이트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평소 외식만 하던 아들 부부는 이제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해결한다는 소문까지 돌았습니다. 매일 밤 돈 문제로 다투는 소리가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평소 사치에 길들여진 생활 습관을 바꾸지 못한 며느리와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 힘든 아들 사이의 다툼이 그칠 날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돈을 못 버니까 집안이 이 모양 이 꼴이 난 거 아니야? 지금 말 다 했어? 돈 벌면 뭐해? 당신이 그동안 돈을 물쓰듯 쓰고 다녔잖아. 매달 들어오는 물밀듯이 밀려오는 카드값 독촉에 시달리느라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돈으로 분에 넘치는 생활을 하던 아들 부부였지만 이제는 매달 월세를 어떻게 낼지 걱정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카드 연체의 대출 이자까지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 직면한 그들의 모습은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친정의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우리는 도와줄 수 없어 다 너희가 자초한 일이니 너희가 알아서 해. 라는 친정어머니의 말에 한동안 울음바다가 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이야기는 박씨 할머니에게 남의 일이 되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더 이상 아들과 며느리의 삶에 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신만의 평온한 일상을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해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늘 그림을 배우고 싶었지만 생계와 육아에 치여 미뤄두었던 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붓을 잡는 것조차 어색했지만 점차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서툰 솜씨였지만 하얀 도화지 위에 물감이 번져가는 모습을 보며 작은 행복을 느꼈습니다.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문화센터에서 만나는 동년배 친구들도 생겼습니다. 함께 그림을 그리며 이야기꽃을 피우는 시간은 그녀에게 새로운 즐거움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림 선생님은 박씨 할머니의 작품이 날이 갈수록 발전한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독거노인들을 위해 반찬을 만들어 나누고 요양원에서 말동무가 되어주는 일이었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은 동네 요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다른 이들을 돕는 일은 그녀에게 새로운 보람을 안겨주었습니다. 요양원의 할머니들은 박씨 할머니를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옛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서로의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나이든 여성들만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박씨, 요즘 얼굴이 참 좋아 보여요. 예전보다 훨씬 더 밝아졌어요. 그러게요. 이제는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요양원의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웃음꽃을 피우는 시간이 늘어갔습니다. 마음 맞는 친구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몇 달간의 고생이 무색하지 않게 많이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허름해진 옷차림, 여위어진 얼굴에서 그동안의 고생이 묻어났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너무 잘못 살았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희생하셨는지. 그게 얼마나 힘든 것인지 이제야 진심으로 알 것 같아요.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을게요. 그냥 저희 다시 예전처럼 지내면 안 될까요? 박씨 할머니는 담담하게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수야, 너는 엄마가 뭐든 해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지? 그게 내 인생을 망친 거야. 물론 나도 잘했다는 건 아니야. 너가 그렇게 된 건 엄마가 너를 너무 오냐오냐 하고 잘못해도 전부 받아줬던 탓이겠지. 그런 게 부모의 사랑이라고 착각했던 것 같아. 내 잘못이 커. 박씨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말에 아들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동안 난 늘 너만 바라보며 살았어. 하지만 이제는 우리 그러지 말자.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난 내 인생을 살 거야. 그게 서로를 위해 좋은 선택 같구나. 그 어떤 분노도 핀잔도 아닌 아들을 위한 어머니의 진심 어린 충고였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더 무릎을 꿇고 있었지만 박씨 할머니는 평온한 마음으로 그를 돌려보냈습니다. 더 이상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하루는 자신만의 리듬으로 채워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고 문화센터에서 그림을 그리고 때로는 요양원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보람찬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웃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서로의 집을 오가며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늘었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맺는 관계는 그녀에게 새로운 기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희생하며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평온함이 더욱 값지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을 바라보며 박씨 할머니는 미소 지었습니다. 노년의 삶은 생각보다 더 아름다웠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 자신만의 계획대로 하루를 보내고 좋아하는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것. 이제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오롯이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었습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